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미술 강사 한상영입니다. 영화가 항상 상영되고 있죠? 제가 상영되고 있는 영화 한상영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또 그동안 제가 공부할 때 6년 동안 제가 강의할 때 늘 보고 계시던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화면에서라도 다시 선생님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일단은 기존에 공부하시던 분도 계시지만 처음 입문하신 분을 위해서 그 선생님들 위주로 차근차근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초등학생, 옛날 국민학교나 중학교 그 무렵에 학교, 교실 뒤에 그림이 붙어 있으셨을 거예요. 예. 그림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이란 무엇이냐? 마음심 코끼리상, 심상, 예. 즉 마음속의 이미지의 표현이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예술에 있어서도 음악이나 기타 다른 장르도 있겠지만 특히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 미술에서는 특히 그 심상이란 말이 가장 좋은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그 생각하는 것, 환경도 틀리고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표현하는 그 결과물은 열 사람, 백 사람 다 다르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당연한 일이고요.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어르신들께서 너무 겁먹지 말으시고 사람마다 표현 방법에 따라서 어느 작품이라도 다 가능하니까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 수학 문제 뭐 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학 문제 같은 건 정답이 정해져 있죠. 그러나 그 그림이란 것은 옳고 그른 것,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표현 방법에 따라서 다 다른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라고 그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19세기에 사진술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그 그림으로 인물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풍경화도 그렸지만 예를 들어 그 결혼을 하기 전에 맞선용 그 인물화를 그려서 서로 주고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그 어느 정도 그 중상류급에서 있었던 일이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 사람의 맞선을 보는 상대방의 얼굴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예쁘게 그린다든지 더 멋지게 그린다든지 뭐 여러 표현을 했겠죠. 그러다가 19세기에 사진이 나오니까 그때는 그 사진사들이 굉장히 그 반발했다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그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까 봐.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사진과 그림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그 23일, 22일이군요. 오늘 23일이니까 어제부터 삼청동에 있는 김현주 갤러리에서 우리나라 작가, 젊은 작가인데 김영성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그 아주 극사실주의, 사진보다 더 자세히 묘사하는 그런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시간이 되시면 마스크 단단히 쓰시고 가서 한번 참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극사실주의도 현재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아시고 계시는 피카소, 브라크 뭐 이런 추상을 그리는 분들의 작품을 보면 이것이 도대체 발가락으로 그린 건지 손가락으로 그린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추상화 작품들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표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표현 방법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양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꼭 똑같이 사실대로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의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이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하나 참고 작품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드가,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프랑스의 드가라는 작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그림을 보면 어디선가 본 듯한,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구도가 조금 특이합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구도를 설명하려면 이 작품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첼로를 켜는 분들이 몸이 잘렸어요. 잘렸어요. 몸이 다 나오지 않아요. 잘렸어요. 심지어 위에 있는 발레를 하시는 발레리나들이 머리가 안 보여요. 싹둑 잘렸어요. 이런 것들은 기존에 그 전에 사진술이 나오기 전에는 모두 얼굴이 전체가 다 나와야 하지만 사진술이 나오면서 이 드가라는 유명한 이 작가도 사진술을 이용해서 구도를 이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사진과 그림은 항상 공존하고 어떤 그림이든지 어떤 표현이든지 우리 선생님들이 각각 그 그림의 표현은 다 다를 수 있다. 그걸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도와 형태는 그림을 그리는 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가로 세로 선을 잡고요. 여기는 그리면 안 된다. 너무 가운데야. 여기는 너무 구석이야. 여기도 너무 구석이야. 이렇게 적당한 구도를 잡아야 그림이 편하네 라고 아마 어린 시절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그림은 반드시 그 구도가 기본 형식에 맞지 않은 작품들이 더 많아요. 일부러 정 가운데 그림을 딱 가운데 그리기도 하고요. 일부러 구석에 그리기도 해요. 그 작가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다룰 그림의 재료는요. 수채화, 아크릴화, 유화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천융자 선생님께서 강의하시는 꽃과 나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다른 것을 제가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라고 합니다. 재료와 또 방법 같은 거는 차차로 제가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자화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 자화상 하면 내 얼굴을 내가 그리는 거니까 지금 현대는 스마트폰 선생님들도 어르신들도 다 가지고 계시고요. 어느 어르신들께서는 스마트폰을 항상 TV 옆에 아니면 TV를 보실 때도 옆에 가지고 계시다가 좋은 장면, 내가 기록하고 싶은 장면이 있으시면 찍으신다고 그래요. 그만큼 스마트폰이 내 몸과 같이 이렇게 한 몸이 되었죠. 예전에 자화상을 그릴 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다른 사진기도 없고 하니까
거울을 보고 그렸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자화상에 있는 그 얼굴의 그 보는 방향은 약간 45도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보고 그려야 되니까. 파레트는 여기다 두고 이렇게 보고 그려야 되니까 45도로 약간 이렇게 틀어진 모습의 자화상이 늘 존재해 왔어요. 그런데 15세기에 알브레이트 딜러라는 아주 천재적인 화가가 독일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그분의 가장 유명한 그 초상화, 자화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자화상을 보면 완전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45도 옆으로 틀어진 방향이 아니라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뚫어지라고 앞을 보고 있고요. 심지어 1905년에 이 뒤러의 이 자화상이 있는 미술관에서 어느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잡지는 못했어요. 눈동자에 그 어떤 뾰족한 것으로 상처를 내가지고 물론 다시 복구는 됐지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 눈동자가 그렇게 강렬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그 자화상을 그릴 때 옆으로 그리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옆으로 그려야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꼭 이쪽이 내가 잘생겼고 이쪽이 잘생겼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옆으로 보였을 때 이것이 그 입체적으로 잘 보여요. 그런데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이 디러의 자화상은 정면을 뚫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왜 디러가 예수의 모양을 하고 있냐 그래서 많이 그 말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러라는 사람도 아주 진실한 기독교 신자였고요. 본인이 예수님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측면으로 45도로 자리를 잡아서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을 정면으로 보였을 때 평면적으로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단점으로 뒷 배경을 블랙, 검은색으로 칠했어요. 근데 15세기에 디러가 이렇게 뒷배경으로 검은색을 칠하기 전에는 다른 그 풍경화를 넣거나 다른 방법으로 배경을 했어요. 이 디러가 15세기에 블랙으로 뒷배경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까라바조라든가 다른 그 작가들이 많이 보고했죠. 15세기에 이 작품이 나온 것은 아주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기록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화상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건 왜 보여드리냐면 첫 수업이기 때문에 자화상을 제가 선택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이 숙제를 제가 하나 드리려고 이 자화상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A4 용지 사이즈의 스케치북이에요. 자, A4 용지 집에 복사할 때 쓰는 용지 있죠. 이 용지 하나를 아니면 스케치북이 있으시면 사용하셔도 되고요. 연필, 기타, 사인펜, 볼펜 다 좋아요. 여기에 우리 그 어르신들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처럼 그려도 좋고 유치원생처럼 그려도 좋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린다는 것, 내가 활동을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이 제일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것은 드로잉이거든요. 그린다는 것, 스케치한다는 것.
스케치북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어르신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근데 스케치북은 스케치를 한다고 해서 스케치북이라고 하지만 스케치북에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얇은 것, 조금 두꺼운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수채화를 그리는 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케치를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아주 움직이는 사람을 빠르게 그리는 크로키용 스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한 습작으로의 스케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하다 보니 아니면 어떤 목적을 그 완성도에 두고 스케치했을 때 스케치한 그 작품 자체가 그냥 작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뒤러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 뒤러라는 사람은 15세기에 그 독일의 뉘렌베르크 부근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가족은 아이들이 18명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집의 아빠는 가장은 금반지나 금팔찌 이런 거를 만드는 세공사였다고 그래요. 직업은 있었지만 너무 아이들이 18명이나 많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18시간을 매일매일 일을 했다고 그래요, 아빠가. 그래서 그 18명의 아이 중에 뒤러가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뒤러의 형과 뒤러가 아주 그 그림에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재능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림을 그리려면 그림 수업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18명의 아이를 그 거느린 그 가족에서 미술 수업을 받기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두 형제가 둘이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자, 너랑 나랑 한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자. 그래서 둘이 서로 그림을 그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동전 던지기로 그 누가 그림을 그리느냐를 이제 그 동전 던지기로 정했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 뒤러가 됐어요. 그래서 뒤러는 베네치아의 학교에 가서 한 4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형님은 가까이 있는 광산에서 광부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4년 뒤에 뒤러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형, 이제는 형이 공부를 할 차례야. 내가 형의 그 뒤를 봐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형의 손은 이미 광부로서 4년 동안 일을 해서 뭐 관절, 골절 여러 가지 그 손에 많이 그 부상을 입어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손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형을 위해서 훗날 뒤러가 우리 선생님들이 그 저희가 이게 복지관에서 전시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손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교회나 이런 곳에서 많이 그 사용하기도 하고요. 뒤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요. 그 기도하는 손은 원래는 작품 제작을 위한 습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원작은 그 불에 타서 그 몇백 년 전에 이미 소실돼서 없고요. 지금 현재 남은 것은 기도하는 손 스케치만 남았어요. 또 어떤 책에서는 이 기도하는 손이 그 뒤러의 아주 그 친한 그 친구여서 둘이 서로 공부하는데 한 사람이 도와주기로 해서 지금 형처럼 손이 망가져서 그림을 못 그리게 됐다. 이야기가 워낙 한 뭐 500년도 더 된 이야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본 책에서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형제였나 아니면 친구였냐. 어쨌든 뒤로는 운 좋게 친구나 형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 공부를 해서 이렇게 유명한 화가가 됐는데요. 뒤로는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그냥
독일에서 여러 유명한 화가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제일 유명한 화가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스마트폰으로 뒤러 아니면 뒤러의 그림 이렇게 쳐보시면 뒤러의 그림이 쫙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화상을 스케치북이나 A4 용지에 간단히 그려놓고 어느 시간이 되면 저하고 우리 어르신하고 만날 때가 있겠죠. 그때 저하고 같이 오늘 제 수업을 들으시고 그린 자화상을 밑에 꼭 사인을 해 놓으세요. 2020년 9월 23일 자화상 그린 거를 해놓고 간직하고 계세요. 제가 수업하는 동안 우리 어르신들께 숙제를 한 개씩 한 개씩 어렵지 않은 걸로 내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스케치, 드로잉입니다. 손으로 직접 그리기. 손으로 직접 그릴 때는 연필, 사비연필 보통 많이 말씀하시죠? 사비연필은 무조건 미술연필 사비연필은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이 공부하실 때 학교에서 옛날에 침 발라가면서 쓰셨던 그 HB 연필보다 사비 연필은 좀 더 물러요. 물렁물렁해요. 그래서 힘을 줬을 때 힘이 표현이 되기도 하고 살짝 그렸을 때 또 힘이 살짝 빠진 표현도 돼요. 그래서 사비 연필이 거기에 알맞기 때문에 사비 연필이라고 하지 미술 연필이 꼭 사비 연필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평상시에 이런 스케치북은 종합장이라고 문방구에서 팔기도 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있다가 내 주변에 있는 컵, 또 그릇, 내가 쓰는 안경 이런 것들을 우리 뒤러가 손을 잘 그렸잖아요. 손을 잘 그리는 그 화가는 뒤러만큼 잘 그리는 그런 화가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스케치북 하나 마련하셔서 연필로 이렇게 그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색 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업 내용이 색 상환이에요. 색 상환은 먼셀이라는 미국 사람이 만든 색 상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발트라는 사람이 만든 색 상환이 있는데 그것은 일본이나 유럽에서 사용해요. 동그랗게 그 색을 환을 이루게 이렇게 늘어놓은 건 맞지만 오스트발트가 한 것은 조금 틀리고요. 저희는 미국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학교에서 교육 받으실 때 먼셀 색상환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빨강, 그 다음에 노랑, 노랑도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에 녹색, 파랑, 보라 이런 것이 쭉 색을 섞으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물감을 사용해서 우리가 섞을 때는 이렇게 맑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 색상은 우리가 사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저랑 공부할 때 수채화도 하고 아크릴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수채화의 느낌 보통 이 정도 나옵니다. 수채화의 느낌. 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아크릴 물감이에요. 아크릴 물감. 네. 제가 수채화나 아크릴, 유화 이런 거는 기본 재료는 알료로 똑같아요. 그렇지만 알료에다가 무엇을 섞었냐에 따라서 그 물감이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수업을 하면서 차차 우리 어르신들과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사항, 저에게 질문사항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색상환,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을 그릴 때 색상환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이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들어주신 어르신들 감사합니다.